추격대장의 거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빗물 고인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쓰러지는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죠. 사무량은 검을 거두지 않은 채로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나무노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쓰러진 무사의 허리춤에서 뽑아낸 단검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동작, 허리를 비틀어 빈틈을 만들고 오른쪽 소매가 있었어야 할 텅 빈자리로 상대의 시선을 끌어당긴 뒤 왼손이 그 눈을 속이고 검을 빼앗아 목으로 밀어넣는 것까지가 물 흐르듯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천하를 떨게 했던 귀연의 살수가 쓰는 수법이었습니다. 10년을 묻어두었어도 몸은 그 서늘한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사무량의 가슴 안쪽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피 묻은 단검을 선착장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피 묻은 칼을 쥔 채로 소년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선착장 끝에서 한 손으로 기둥을 붙든 채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무릎은 이미 꺾여 있었고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빗물에 희석되어 발목까지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럼에도 쓰러지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고 버티고 있었죠. 사무량이 곁으로 다가가자 소년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당겼습니다. 눈빛에는 살수의 움직임을 목도한 자 특유의 짙은 공포와 경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무량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협의 의사가 없음을 보이듯 왼손을 내밀었습니다. 죽이려는 게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위협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소년은 한참 동안 그 손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기둥을 놓고 사무량의 팔에 자신의 몸을 맡겼습니다. 힘이 풀린 소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렸지만 사무량은 묵묵히 그 무게를 받아냈습니다. 나루터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죽은 자들이 깔린 자리에 무심한 빗소리만 가득했고 등롱은 여전히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사무량의 어깨에 앉은 눈먼 매가 낮고 짧게 울었습니다. 매의 고개는 소년의 오른손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소년의 꽉 쥔 손가락 사이로 무언가가 삐져나와 있었죠. 손바닥만 한 오래된 뼈 조각이었습니다. 표면은 황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무수히 작은 문자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매가 이런 날카로운 반응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무량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소년을 조각배 위에 눕히고 젖은 포대기를 덮어준 뒤 그 유골 조각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난 것이냐고. 소년은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지만 그조차 믿을 수 없다는 듯 신중히 재는 눈빛이었습니다. 소년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죠. 무림맹의 원로께서 주신 것입니다. 갈라진 목소리가 마침내 입술을 비집고 나왔습니다. 그분은 유골의 비밀을 밝히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살당하셨습니다. 죽기 전 저에게 이것을 남기시며 귀연에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소년은 숨을 고르며 충격적인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자신을 쫓는 자들은 사파가 아닌 정건맹의 수뇌부라는 것, 정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이 유골에 새겨진 비밀을 독점하려는 자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량은 아무 말 없이 소년이 내민 유골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뼈 조각이 손바닥에 닿는 찰나 사무량의 전신을 타고 올라온 것은 단순한 촉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진기로 새겨진 기억이자 무공의 결이었습니다. 무은보, 천하에서 오직 귀연만이 쓰는 발자국조차 남기지 않는 귀신 같은 보법. 그 비급의 핵심이 뼈 조각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연의 무공일지언정 이런 방식으로 비급을 남기는 것은 귀연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귀연의 무공을 탈취하여 일부러 이런 증거물로 만들어 두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파의 거두들이 자신들이 멸문시켰다고 공언한 암살단의 무공을 은밀히 탐하고 있었습니다. 정도를 부르짖으며 귀연을 도륙한 그 손으로
기현의 살기를 흡수하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덮기 위해 원로까지 독살했죠. 사무량은 뼈 조각을 쥔 손에 천천히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 사무량의 귀에 섬뜩한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나루터 입구가 아닌 강 상류 쪽 빗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발소리. 방금 베어낸 추격대와는 차원이 다른 정파의 장로급 이상이 내뿜는 무거운 공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무량은 즉시 뼈 조각을 품에 넣고 뱃줄을 풀었습니다. 소년을 뱃머리에 눕히고 낡은 노를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살수를 펼친 여파로 몸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가 짙은 안개가 덮인 양쯔강 위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거센 급류 속에서 사무량은 이를 악물고 노를 저었습니다. 나루터 쪽에서 기척이 멈추고 섬뜩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추격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뱃머리에 누워있던 소년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소년의 입에서 흘러내린 것은 빗물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피였습니다. 사무량의 손이 멈췄습니다. 노가 물속으로 떠내려가는 것도 잊은 채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년의 목덜미와 귀 아래쪽에 먹물이 번지듯 검은 반점이 실핏줄을 타고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무량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백야살, 천하에 해독법이 없다고 알려진 맹독. 결말은 오직 죽음뿐인 그 독을 사무량은 10년 전 누구보다 가까이서 겪어 알고 있었습니다. 안개 낀 양쯔강의 거센 물결, 강변에서 기다리는 가공할 추격자들, 그리고 품 안에서 검은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소년. 사무량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매가 이번에는 길고 슬프게 울었습니다.